이강철에게 강원도 접경 지역의 작은 마을에 있는 부엉이 책방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이자 자신을 숨기는 요새였다. 40대의 그는 책먼지 냄새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책방 주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고요한 눈빛 뒤에는 한때 국가정보원의 최고 비밀 요원으로서 겪었던 격렬한 과거의 폭풍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유일한 낙은 가게 창문을 통해 길 건너편 군부대의 위병소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그의 시선은 매일같이 위병소 앞을 지키는 흰 진돗개 한 마리에게 닿아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녀석은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주인이 돌아왔다. 갓 전역한 듯한 앳되지만 어딘가 표정이 멍한 젊은 군인 김민준이 위병소를 걸어 나왔다. 걔는 그를 발견하자마자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짖으며 달려가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주인의 몸에 제 몸을 비비는 순수한 기쁨의 재회. 하지만 이상했다. 젊은 군인 김민주는 자신에게 매달리는 개를 텅 빈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는 개를 부드럽게 밀어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난 이 개를 모르는데. 그 차가운 한마디에 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녀석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주인의 주변을 맴돌며 낑낑거렸다. 바로 그때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그들 앞에 멈춰 섰다. 가족처럼 보이지 않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은 김민준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 씨, 가족분들이 기다리십니다. 그들은 멍한 상태의 김민준을 재빨리 채 태웠다. 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속도를 높여 사라졌다. 도로 한복판에 버려진 흰 개만이 아련하게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구슬픈 하울링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강철은 책방 창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주인이 변심했거나 개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강철의 전직 NES 요원의 감각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다. 군인의 공허한 눈빛,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던 부자연스러운 태도, 그리고 나타난 검은 양복의 남자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움직임. 이것은 평범한 가족의 마중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회수하는 작전이었다. 저 젊은 군인은 피해자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잠들어 있던 요원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이 세상을 등졌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의 어둠이 그의 문 앞까지 찾아온 것이다. 그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갔다. 길게 상심한 채 앉아있는 흰 개에게 그는 물 한 그릇과 먹을 것을 내밀었다. 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조용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그의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주인이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자, 일단 들어가자. 추워진다. 그는 개를 달래 자신의 책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는 녀석에게 백구라는 임시 이름을 붙여주었다. 책방의 고요함 속에서 강철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책방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숨겨두었던 암호화된 노트북을 꺼내 과거에 사용했던 디베베 정보원에게 연락했다. 그가 기억해둔 검은 세단의 차량 번호를 조회하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금방 돌아왔다. 차량은 유령회사 소유였고 그 유령회사의 모기업은 거대 제약회사인 태화바이오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 권력이 얽혀 있었다. 강철은 발치에 웅크린 채 가늘게 신음하는 백구를 내려다보았다. 내 주인은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냐? 창밖의 군부대 위병소는 지는 해를 배경으로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애써 쌓아 올린 조용한 삶은 단 하나의 불가야한 사건으로 인해 산산조각났다. 충성스러운 개, 혼란에 빠진 군인,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진 대기업. 그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모른 척해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발치에서 잠든 채 옛 주인의 꿈이라도 꾸는 듯 낑낑거리는 백구를 보며 그의 마음속에 조용한 약속 하나가 싹 텄다. 개의 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은퇴한 스파이는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강철의 책방 뒷방은 이제 그의 작전 본부가 되었다. 충성스러운 개 백구는 그의 유일한 동료였다. 강철은 태화바이오라는 거대 기업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자선 기업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무자비한 사업 방식과 비윤리적인 연구에 대한 소문이 흉흉했다. 단순히 차량 번호만으로는 그들을 추적할 수 없었다. 그는 목표물, 즉 젊은 군인 김민준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인맥을 이용해 태화바이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김민준의 군 복무 기록과 신상 정보를 열람했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 역시 군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파일은 대부분 기밀로 묶여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김영호. 그 이름은 강철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통증을 불러일으켰지만 아직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는 민준의 집 주소, 대학 기록, 그리고 한동안 활동이 멈춘 SNS까지 모든 것을 훑으며 한 젊은이의 프로필을 완성해 나갔다. 밝고 정의감이 넘치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개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청년.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민준의 통화 기록. 그는 저녁을 몇 주 앞두고 특정 미등록 번호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그 번호는 태화바이오 소유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사설 의료연구시설 성유다 웰니스 센터에서 발신된 것이었다. 강철은 그 연구시설로 향했다.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웠다. 높은 담장, 무수한 카메라, 그리고 삼엄한 경비. 그곳은 외부인의 침입을 막는 동시에 내부에 누군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다. 그는 멀리서 고성능 쌍안경과 망원 렌즈를 이용해 시설을 감시했다. 그는 경비들의 순찰 경로, 교대 시간, 그리고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지도해 그려나갔다. 그의 몸이 과거의 스파이 기술을 기억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김민준을 보았다. 젊은 군인은 시설 내부에 잘 가꾸어진 정원을 멍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약물에 취한 듯 초점 없는 눈. 그가 죄수처럼 갇혀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강철은 다시 한번 그 기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왜 이 사건이 이토록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것일까? 왜 그의 아버지, 김영호라는 이름이 자신의 심장을 괴롭히는 것일까? 책방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묻어두었던 NIS 요원 시절의 유품이 담긴 단 하나의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서 그는 빛바랜 단체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그의 마지막 작전,
실패로 끝나버린 그 비극적인 임무의 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배신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그의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웃고 있었다. NIS 요원 김영호. 깨달음이 거대한 망치처럼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그가 지금 쫓고 있는 젊은 군인 김민주는 바로 죽은 파트너의 아들이었다. 수년 전 가족 소풍 자리에서 딱 한 번 보았던 작은 꼬마 아이. 엄청난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죽어가는 친구에게 그의 아들을 돌보겠다고 속으로 맹세했었다. 하지만 자신의 슬픔과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그는 그 아이의 행방을 잊고 살았다. 그는 혼자가 되기 위해 이 외딴 마을로 왔지만 운명은 그가 지켰어야 할 약속의 바로 곁으로 그를 이끈 것이었다. 이제 이 임무는 더 이상 낯선 이를 위한 추상적인 정의가 아니었다. 이것은 지독하게 개인적인, 죽은 전우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싸움이었다. 속죄를 위한 전쟁이었다. 위험도 자신의 안위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반드시 저 아이를 구해내야만 했다. 강철은 낡은 사진을 내려다 보았다. 그는 웃고 있는 죽은 파트너의 얼굴을 쓸어보다가 자신을 올려다보는 백구를 보았다. 녀석의 맹목적인 충성심이 그를 이곳으로 잊고 있던 약속의 곁으로 이끈 것이다.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더 이상 조사가 아니었다. 구출 작전, 침투, 조용한 책방 주인은 사라졌다. NIS의 유령 이강철이 완전히 돌아왔다. 그는 기억에 의존하여 성유다 웰니스 센터의 내부 구조도를 종이 위에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 요새는 반드시 함락되어야만 했다. 책방 뒷방은 다시 과거 NIS의 작전실처럼 변해 있었다. 이강철은 성유다 웰니스 센터의 설계도와 경비 교대 시간, 그리고 그가 수집한 모든 정보를 벽에 붙여놓고 침투 계획을 완성하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였다. 들키지 않고 들어가 목표물인 김민준을 확보하고 경보가 울리기 전에 빠져나와야만 했다. 그는 옛 동료의 도움을 받아 몇 가지 비살상 특수장비를 손에 넣었다. 국지적으로 카메라를 마비시킬 수 있는 고주파 EMP 장치, 통신 교랑이, 그리고 소량의 신경 안정제. 그는 백구에게는 믿을 만한 이웃집에 잠시만 맡아달라는 부탁을 남겼다. 이 임무에 백구를 데려갈 수는 없었다. 작전은 한밤중에 시작되었다. 강철은 먼저 태화 바이오의 다른 계열사 공장에 가벼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보안팀의 주의를 그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연구시설의 가장 경비가 허술한 구역으로 접근했다. 그는 경비교대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소리 없이 철조망을 끊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제 그는 책방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의 유령이었다. 그는 자신이 미리 파악해둔 카메라의 사각지대와 조경의 그림자를 이용해 소리 없이 건물 본관을 향해 움직였다. 순찰 중이던 경비 한 명을 비살상 제압술로 조용히 기절시킨 뒤 그의 제복과 출입 카드를 빼앗았다. 그는 이제 시설의 야간 근무자 중 한 명이 되었다. 훔친 출입 카드로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차갑고 정적인 건물 안은 소독약 냄새와 정체 모를 약품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야간 근무자에 지치고 무심한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복도를 걸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주변의 모든 것을 훑고 있었다.
한 간호사와 마주쳤을 때 그는 싸우는 대신 심리전을 택했다. 그는 NAS 시절의 훈련을 떠올리며 권위적이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C구역 서버실 바해선 점검 때문에 한 이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전달 못 받으셨습니까?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전문 용어에 간호사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비켜주었다. 마침내 그는 김민준이 갇혀있는 병동에 도착했다. 그곳은 다른 곳보다 보안이 훨씬 삼엄했다. 복도 끝에는 경비 2명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유인해야만 했다. 그는 통신교랑이를 이용해 그들의 무정의에 잡음을 일으켰다. 교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남은 한 명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가 목의 급소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그는 민준의 병실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김민준이 텅 빈 눈으로 벽을 응시하며 침대에 앉아 있었다. 명백히 약물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 낯선 경비원의 등장에 민준의 눈에 희미한 공포가 어렸다. 강철은 목소리를 낮춰 긴급하지만 차분하게 말했다. 김민준 군, 내 이름은 이강철이야. 자네 아버지의 친구였네. 여기서 자네를 구하러 왔어. 그는 지갑에서 자신의 유일한 과거의 증표인 낡은 팀 사진을 꺼내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그의 옆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 김영호의 모습, 약물에 흐려진 민준의 눈동자가 사진을 보는 순간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 굳어있던 얼굴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강철은 이제 자신의 목표물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가장 어려운 임무의 시작이었다. 약물에 취해 저항조차 못하는 이 젊은이를 데리고 이 요새를 들키지 않고 빠져나가야만 했다. 그는 민준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온 약한 각성제를 주사했다. 그리고 그를 부축해 막 방을 나서려던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유인했던 경비가 무정의 이상이 해결되자 자신의 포스트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병실 안에 갇혔다. 탈출은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복도를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 이강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했다. 그는 싸우는 대신 가장 예상치 못한 경로를 택했다. 그는 병실의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난 좁은 건물 유지보수용 턱으로 아직 멍한 상태의 김민준을 이끌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수십 미터 아래의 지상을 내려다보며 두 남자는 아슬아슬하게 벽을 타고 이동했다. 강철의 침착한 리드 아래 그들은 경비들을 피해 건물의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새벽녘 식자재를 운반하는 납품 트럭의 짐칸에 몰래 숨어 마침내 지옥 같은 요새를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이제 도망자가 되었다. 강철은 태화 바이오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자신들을 쫓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다른 도시에 허름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파트로 민준을 데려갔다. 그들의 임시 안전 가옥이었다. 그곳에서 며칠간 강철은 민준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다. 젊은 군인은 기억 삭제 약물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두통과 혼란, 단편적인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강철조차 믿지 못하고 심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강철은 이 화학적인 기억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지러 잠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책방에 있는 마을로 돌아갔다. 그가 데려온 것은
주인과 헤어진 뒤 내내 불안해하던 백구였다. 백구와 민준의 재회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처음엔 민준은 백구를 알아보지 못했다. 자신을 향해 꼬리를 치며 매달리는 백구를 그는 낯선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백구의 마음에 또다시 상처가 새겨지는 듯했다. 하지만 개의 맹목적인 충성심은 약물보다 강했다. 백구는 포기하지 않고 주인의 손을 익숙하게 핥고 강철이 함께 가져온 낡은 장난감을 그의 무릎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그의 발치에 머리를 기대었다. 바로 그 순수하고 익숙한 감촉이 민준의 뇌를 잠그고 있던 화학적 자물쇠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 조각난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공원에서 백구에게 공을 던져주던 기억, 자신의 침대 발치에서 잠들어 있던 녀석의 모습, 그리고 군대에 입대하던 날,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백구의 얼굴, 그의 과거가, 그의 정체성이 충성스러운 반려견을 앵커 삼아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다. 한편 태화 바이오의 보안팀은 미친 듯이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시의 모든 CCTV와 금융기록, 교통망을 샅샅이 뒤졌다. 강철은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현금만을 사용했고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바꿔 외모를 바꾸었으며 CCTV를 피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강력한 현대적 감시망을 피하는 아날로그적인 도피 생활이었다. 민준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자 강철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가 무엇을 보았기에 태화 바이오의 표적이 되었는지를 알아내야만 했다. 생각해봐. 민준군, 저녁 전 마지막 휴가 때였을 거야. 어딜 갔었지? 뭘 본 거지? 백구의 따뜻한 천에 의지한 채 민준은 고통스럽게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남긴 취재 수첩의 마지막 메모를 따라 성 유다 웰니스 센터가 아닌 태화 바이오의 또 다른 비밀 연구소를 찾아갔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그는 연구소의 창문 너머로 임상 시험용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었다. 마치 강제로 붙잡혀 온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체 모를 주사를 놓던 의사의 얼굴. 그는 그 모든 광경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화했다. 그 동영상이 바로 모든 것의 증거였다. 휴대폰.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발각된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그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치지 못했다. 그는 붙잡히기 직전 연구소 근처에 어딘가에 그것을 숨겼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저기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안전가옥 역시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 그들은 복돼서 낯선 발소리가 자신들의 방문 앞에서 멈추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다시 도망쳐야 했다. 그리고 비밀 연구소로 돌아가 적들보다 먼저 그 휴대폰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 경주는 시작되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이강철은 창밖으로 비상계단을 확인하고 김민준과 백구를 이끌고 다시 한번 탈출을 감행했다. 그들이 아파트를 빠져나온 직후 태화의 남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제 안전한 은신처 없이 거대 기업의 추격에 맨몸으로 맞서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민준이 휴대폰을 숨겼다는 비밀 연구소였다. 그곳은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깊은 산속에 위장된 채 숨겨져 있었다. 두 남자와 한 마리 개는 태화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재래적인 방식으로 이동했다. 화물 트럭의 짐칸에 몰래 올라탔고 숲속을 걸어 산을 넘었다. 이 고된 여정 속에서 강철은 민준의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을 계속했다. 그는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대신 과거 NIS에서 사용했던 기억 복원 기법을 사용했다. 특정 냄새, 소리, 감촉을 이용해 약물로 봉인된 그의 뇌를 자극했다. 이 냄새를 기억하나 소독약과 흙이 섞인 냄새, 연구소 주변에서 났던 냄새야. 강철의 유도에 민준의 머릿속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연구소의 내부 구조, 의사들의 얼굴, 그리고 실험용 침대에 묶여 공포에 질려있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태화 바이오에 대한 조사에 집착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태화 바이오의 로고가 박힌 서류들을 강철은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라고 결심했다. 그는 민준에게 그의 아버지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방위 산업체와 결탁한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던 NIS의 최정예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의 주요 타겟이 바로 태화 바이오의 한 회장이었다는 것도. 자네 아버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네. 한 회장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입을 막은 거야. 암살이었지. 강철은 자신의 팀 역시 그 후속 임무를 수행하다 배신으로 인해 파트너를 잃고 자신은 불명예 제대를 해야만 했던 과거를 고백했다. 민준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 아래에 있었다니. 아버지의 죽음, 자신의 납치와 기억 상실, 모든 것이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진실을 찾으려던 그의 개인적인 여정은 이제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숙명의 싸움이 되었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비밀 연구소가 있는 산에 도착했다. 그곳은 버려진 기상 관측소로 위장되어 있었다. 이제 기억이 훨씬 선명해진 민준은 자신이 휴대폰을 숨긴 장소를 찾아야만 했다. 그것은 어릴 적 아버지가 알려준 그들만의 비밀 암호와 관련된 장소였다. 아버지는 그에게 위험한 물건을 숨길 때는 가장 보잘것없는 돌 아래에 숨기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는 관측소 뒤편, 수많은 돌멩이들 사이에서 아버지가 알려준 그들만의 표식이 새겨진 작은 돌 하나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돌 아래 방수팩에 쌓인 자신의 휴대폰이 묻혀 있었다. 그가 휴대폰의 전원을 켜는 순간 배터리가 거의 닳아 있었다. 화면이 깜박거리다 마침내 켜졌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김민준이 목숨 걸고 촬영한 불법 인체 실험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한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안도하며 증거를 손에 놓은 바로 그 순간 사방에서 어둠이 그들을 덮쳐왔다. 그들이 범죄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예측하고 매복하고 있던 태화의 보안팀이었다. 강철과 민준, 그리고 백구는 외딴 산 정상에서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압도적인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다. 그들은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이제 살아 내려갈 길이 막막했다. 마지막 결전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다. 사방이 포위되었다.
태화 바이오의 보안팀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이강철의 눈은 절망 대신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질 생각도 없었다. 그는 김민준에게 증거가 담긴 휴대폰을 넘겨주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숲을 통과해 민가로 이어지는 샛길이 있다. 내가 시간을 버는 동안 자네는 무조건 이 증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해. 민주는 거부했다.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강철은 단호했다. 자네 아버지는 이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우리의 목숨보다 이 증거가 더 중요해. 그걸 세상에 알리는 게 자네의 임무다. 그리고 자네를 살려서 보내는 것이 자네 아버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고. 민주는 망설였다. 하지만 강철의 눈빛에서 거스를 수 없는 무게와 결의를 읽었다. 그는 백구를 데리고 눈물을 삼키며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이제 강철은 혼자였다. 그는 추격자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만 묶어두기 위한 외로운 미끼였다. 그는 버려진 기상 관측소 안으로 몸을 숨겼다. 그가 선택한 마지막 전쟁터였다. 태화의 보안팀이 관측소로 진입했다. 그들은 낡고 버려진 건물 안에서 한 명의 남자를 상대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NIS 최고의 요원이 설계한 죽음의 미로 속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철은 건물의 모든 것을 이용했다. 그는 낡은 장비와 전선을 이용해 부비 트랩을 설치했고 약한 바닥과 좁은 복도를 이용해 적들을 분산시키고 고립시켰다. 그는 건물의 낡은 방송 시스템을 통해 그들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너희들의 리더, 한 이사, 그는 너희들을 버림패로 쓸 생각이다. 증거는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 너희들은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유령처럼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며 그들의 대열에 균열과 공포를 심었다. 어둡고 부서진 건물 내부에서 처절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강철은 쇠 파이프와 소화기, 심지어 깨진 유리 조각까지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무기로 삼아 그림자처럼 나타나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한편 숲속으로 도망친 민중과 백구의 여정 또한 필사적이었다. 그들의 뒤를 더 빠르고 날렵한 추격조가 쫓고 있었다. 백구의 뛰어난 후각과 청각이 추격자들의 위치를 감지했고 민주는 아버지가 어릴 적 가르쳐 주었던 생존 기술을 떠올리며 그들을 따돌렸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지를 잇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남자를 구해야 한다는 의지로 불타는 전사였다. 다시 기상 관측소. 마침내 건물 안에는 강철과 태화의 보안팀장,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두 전문가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는 관측소의 옥상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섰다. 내 놈의 파트너 김영호도 너처럼 고집불통이었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드는 멍청한 놈이었어. 팀장이 그를 조롱했다. 친구의 이름이 언급되자 강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폭발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적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육체가 빗속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치열한 싸움 끝에 강철은 마침내 팀장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역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그가 피를 흘리며 옥상에 쓰러져 있을 때 저 멀리 숲속에서 붉은 조명탄 하나가 하늘로 쏘아 올려졌다. 민준이
약속된 장소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강철은 그 불빛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평생을 짓눌렀던 약속이 마침내 지켜진 순간이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편히 쉴 수 있었다. 그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다. 빗소리와 함께 멀리서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철이 미리 연락해둔 마지막 지원군이었다. 그의 의식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서서히 잠겨 들어갔다. 김민준이 넘긴 휴대폰 속 영상은 거대한 태화 바이오 제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불법 인체 실험과 기억 삭제 약물 개발,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대를 이어 한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던 끔찍한 음모. 세상은 경악했고 분노했다. 한 회장은 체포되었고 그의 범죄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죽은 NES 요원 김영호와 그의 아들 기자 김민준의 이름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기록되었다. 기상 관측소 옥상에서 발견된 이강철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몇 달 뒤 병원 강철은 길고 긴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곁은 이제 완전히 기억을 되찾은 김민준이 지키고 있었다. 모든 압박감에서 벗어난 민준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 백구와의 추억,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선명하게 기억해냈다. 그는 더 이상 강철을 낯선 보호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내준 또 다른 아버지이자 삼촌이었다. 아저씨 덕분에 아버지의 마지막을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저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민주는 진심을 담아 감사했다. 그의 옆에는 백구가 얌전히 앉아 강철의 손을 핥고 있었다. 비극과 충성심으로 맺어진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단단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민주는 강철에게 아버지의 생명보험금과 보상금으로 그가 운영하던 부엉이 책방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강철이 퇴원하면 돌아갈 집, 진짜 그의 집을 마련한 것이다. 다시 몇 달이 흘렀다. 완전히 회복한 강철과 이제는 늠름한 청년이 된 민주는 한 국립묘지를 찾았다. 10여 년 만에 강철은 처음으로 친구 김영호의 묘비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의 용감한 행적을 기리는 신문 기사가 담긴 액자를 묘비 앞에 놓았다. 강철은 말없이 친구의 묘비에 손을 얹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생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침내 약속을 지켰다는 자의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이 돌아설 때 그들 사이를 백구가 파고들어 양쪽 모두에게 꼬리를 치며 몸을 비볐다. 은퇴한 스파이, 과거를 되찾은 청년, 그리고 그들 모두를 연결한 충성스러운 개. 세 식구는 함께 따뜻한 오후의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은 이제 집으로, 그들의 책방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폭력의 시대는 끝났고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한 마리 개의 맹목적인 충성심이 시작한 길고 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인을 잊은 군인과 그를 잊지 못한 충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혀진 약속의 무게와 그것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숭고한 사투에 대한 이야기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슬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거창한 명분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나 작고 연약한 존재를 지키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지난 감동과 함께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곁의 작은 생명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